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 밤거리를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주자 중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댓글에서는 한국은 그냥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 아니야? 저런 나라를 왜 보여주는 거야? 이 여성 또한 처음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180도 달라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밤 문화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메이링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중국의 한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지사 업무 때문에 서울로 출장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이 없었거든요. 중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한국은 그냥 K-팝이나 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일하는 IT 분야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중국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의외였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론 중국이 훨씬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회사 동료인 준하오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따라 한 나라 아니냐, K-팝 빼고 뭐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준하오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고요. 우리는 그때 정말 우물안개구리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안내판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어 표기도 정확했고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중국 공항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너무 깨끗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서울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어요. 9호선 급행열차를 탔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고 정시에 도착하더라고요. 차내 안내방송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나오는데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특히 중국어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첫 번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홍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는데 룸메이트가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유키라는 친구였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키가 저에게 한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인데 한국이 더 편리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유키는 일본에서도 도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발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중국 친구들에게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 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방송을 켰는데 친구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냐?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베이징 친구들은 제가 보여주는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보고도 놀라더라고요.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방송을 보는 사람이 100명 정도였는데 모두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유키가 홍대 쪽을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홍대 거리에 무인 카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QR코드 찍고 주문하면 끝이더라고요. 베이징에도 무인 매장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보편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현금은 정말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는데도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베이징 같으면 아침에 청소차들이 지나간 직후가 아니면 거리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밤새도록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시민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 가봤는데 지하상가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베이징에도 큰 지하상가들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곳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앱 하나로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다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배달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배달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미래 도시 같았어요. 중국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더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키오스크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중국어 지원이 되니까 주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모든 시스템이 정말 빠르다는 거였어요.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결제도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웨이보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중국 친구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모바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베이징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됐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간단하고 빨랐거든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쇼핑까지 모든 게 해결되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댓글로 이게 정말 한국이냐? 우리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르다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한정식집에 갔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다 맛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중국 음식도 다양하지만 한국 한정식의 섬세함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유키도 처음에 한국 와서 이런 한정식을 먹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날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명동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데 키오스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키오스크로 확인하고 바로 주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언어 지원이 되니까 중국어로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백화점 같은 큰 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작은 매장까지 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모바일 결제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더라고요. 베이징에서 쓰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편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교통카드와 연동되는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앱으로 교통비부터 쇼핑까지 모든 결제가 가능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점심을 먹으러 인사동 한정식집에 갔는데 음식 문화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더라고요. 특히 김치 종류만 해도 몇 가지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음식도 종류가 많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음식의 세심함과 정성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니 정말 건강한 식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만난 사장님도 참 친절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해주시고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을 대할 때도 이런 친절함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회 전체가 정말 질서정연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고 대중교통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웨이보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의식이 높은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특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스타벅스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카페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만큼 자연스럽고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편의점들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놀라웠어요. 새벽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고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편의점 음식 수준이 정말 높아서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인프라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정말 높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웨이보 라이브 시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이징 친구들이 정말 이게 한국이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넷째 날 밤에 홍대 클럽가를 구경하러 나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이렇게 활기찰 줄 몰랐어요. 베이징에서도 밤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밤문화는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경찰도 곳곳에서 순찰을 돌면서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의 24시간 편의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편의점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라면부터 김밥, 삼각김밥, 도시락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것도 다 맛있더라고요. 중국 편의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음식 품질이 높았습니다. 가장 놀란 건 새벽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새벽 3시에도 치킨을 시키면 30분 안에 배달이 오더라고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새벽 시간에 배달 주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정말 24시간 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동대문 시장까지 가봤는데 새벽 시장이 이렇게 활기찬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도매상들이 새벽에 활동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도 이 시간에 쇼핑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라면 키오스크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새벽에 뜨거운 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라면을 주문하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서비스였어요. 웨이보 라이브로 이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중국 친구들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베이징도 큰 도시지만 새벽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거든요. 여기는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특히 택시를 잡는 것도 정말 쉬웠어요. 카카오 택시 앱으로 바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기사님들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새벽 시간인데도 택시가 바로 와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새벽에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기사님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간단한 중국어로 인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웨이보 라이브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이게 진짜냐, 컴퓨터 그래픽 아니냐 하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여주고 현재 위치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새벽 3시 서울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독일의 밤을 깨운 한국의 새벽이라는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다섯째 날에는 강남 쪽 IT 기업들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계 미국인 개발자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 IT 산업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정부 서비스까지 이렇게 발달했다는 건 몰랐거든요. 특히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규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에 비해 회사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기술력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혁신적인 면들이 많았어요. 네이버 팝하고 번역 서비스를 써보니까 중국어 번역 품질이 정말 높더라고요. 게임 산업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게임 개발 현장을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에서도 한국 게임들이 인기가 많죠.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들 말이에요. 웹툰 산업도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줄 몰랐어요. 작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정말 잘 짜여진 비즈니스 모델이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웹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웨이보 라이브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한국 IT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냐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기술이 더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룸메이트 유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키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스타트업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정말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역동적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여섯째 날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교에 있는 한 연구소를 견학하러 갔는데 거기서 중국 회사 상사인 준하오를 만난 거예요. 준하오가 갑자기 한국에 출장을 온 거였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였죠. 회사에서 제가 너무 오래 한국에 있다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준하오가 저를 보자마자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느냐, 중국 기술이 훨씬 앞서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가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댓글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연구소에 한국 직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준하오의 말을 듣고 있던 한국 연구원들 표정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영어로 준하오에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 없으면 중국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핵심 부품들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웨이보 라이브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준하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시청자 수가 3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이 중국 전체에 방송되고 있었던 거죠. 연구소 대표님이 나서서 한국 기술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 디스플레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준하오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삼성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준하오도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었어요. 게임부터 앱까지 한국이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였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기술이나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중국 IT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에서 만난 한 연구원분이 준하오에게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웨이보에서 준하오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준하오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중국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저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중국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정말 죄송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 시장 진출을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제가 적임자 같다는 거였습니다.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 문화와 기술을 중국에 정확하게 알리는 모습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본사에서는 제게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하는 방송이 반중 활동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정말 좋았어요. 급여도 중국에서 받던 것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한중 기술 교류라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도 컸어요. 부모님이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웨이보 팔로워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중국 전체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죠.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중국 네티즌들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성세대의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를 넓게 봐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대학 동기들도 저를 지지해줬어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IT 분야 친구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예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룸메이트 유키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유키가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냐,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유키도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왔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고민됐던 건 부모님 반응이었어요.
중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정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젊을 때 도전해보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라이브 방송에서 제 심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실한 경험을 말하는 게 반중 활동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웨이보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줬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에서 정식으로 입사 제안을 받았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중국 본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 절차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준하오의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 준하오가 저에게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중 기술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하오는 저에게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방송을 본 이후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유키도 한국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게 됐는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나라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일본인인 유키와 중국인인 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유키와 저는 한중일 삼국 문화 교류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나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중국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한 젊은 세대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양국 간 이해를 돕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중 기술 교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 방송을 보고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후배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를 통해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대해 문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늘어났고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특히 IT 분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나 기술 발전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몇몇 후배들은 아예 한국으로 인턴십을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온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중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